출산하러 갔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여행 중이었어요. 병원 침대 위에 눈물. 진통이 와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나 봐요. 아기가 나오는 순간 남편은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출산보다 더 아픈 배신의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랐던 출산.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임신 39주차 예정일까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죠. 남편은 며칠 전부터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2박 3일 일정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사실 처음엔 조금 불안했어요. 임신 막달에 남편이 집을 비운다는 게 말이죠. 괜찮을까? 혹시 갑자기 아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남편에게 털어놨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잖아. 첫째는 보통 예정일보다 늦게 나온다고 하던데. 괜찮아, 천천히 다녀올게. 그러면서 제 배를 살짝 쓰다듬더니 농담조로 덧붙였어요. 얘야, 아빠 출장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라. 알겠니? 그때는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첫째는 대부분 예정일을 넘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남편을 보냈던 거예요. 다녀와 조심해서. 나는 집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웃으며 보냈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그때 이미 남편은 다른 계획을 세워놨던 건데 말이에요. 새벽 4시 15분경이었어요. 갑자기 뭔가에 깨어났어요. 처음엔 화장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임신 막달에는 아기가 방광을 눌러서 밤에도 자주 깨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랫배 전체가 묵직하면서 바위처럼 딱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뭐지? 배를 만져보니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처음엔 브렉스턴 힉스 수축인 줄 알았어요. 임신 중에 가끔 있는 가짜 진통 말이죠. 아직 아니야, 아직 시간 있어.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15분 후에 또 같은 느낌이 왔어요. 이번엔 더 강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신음이 나올 정도로요. 시계를 보면서 간격을 재기 시작했어요. 12분, 10분, 8분. 점점 간격이 줄어들면서 강도는 더 세졌어요. 새벽 5시 30분경에는 5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6시 정각.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이제 정말이구나. 정말 지금 나오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 무서움과 동시에 원망이 밀려왔어요. 왜 하필 남편이 없을 때? 왜 하필 지금?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남편 휴대폰 번호를 눌렀어요. 뚜뚜뚜뚜. 연결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시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어요. 혹시 잠깐 화장실에 간 건가 싶어서 2분 후에 다시 걸었어요. 뚜뚜뚜뚜. 여보시오. 또 음성 사서함이었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전화를 잘 받는 편이거든요. 특히 제 전화는 어디서든 받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결과였어요. 그때 또 수축이 왔어요. 이번엔 정말 강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요. 벽에 손을 짚고 구부린 채로 라마즈 호흡법을 해보려 했어요. 후후후후. 히히히.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옆에서 등을 문질러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남편이어야 했는데 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야, 나 지금 산통 와서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양수도 터졌어. 급해. 제발 전화 받아줘. 메시지 옆에 일이 떠 있었어요. 읽지도 않은 거죠. 평소라면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을 주는데 6시 30분이 되어서도 여전히 읽지 않았어요. 수축은 이제 3에서 4분 간격으로 와서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여보야, 제발. 지금 너무 무서워.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또 전화를 걸었어요. 6번째, 7번째. 모두 음성사서함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남편이 단순히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걸. 회사 워크숍이라면 새벽에 잠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전화가 안 받아지는 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남편은 제주도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잠들어 있었더라고요. 아마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혼자서 진통에 시달리며 남편을 찾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 여자와 함께 바다를 보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고통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말이죠.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도착. 결국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산모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또 수축이 왔어요. 이번엔 정말 강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 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가방을 든 채로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축이 지나간 후에야 다시 움직일 수 있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산모님 혼자세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출장 중이에요. 갑자기 일찍 나오려나 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출장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출장이 맞을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연락도 안 되는 출장이 있을까? 아이고, 그럼 빨리 가봅시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기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택시 안에서도 수축은 계속됐어요. 이제는 2에서 3분 간격으로 왔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며느리도 작년에 애 낳을 때 이랬는데. 힘내세요. 기사님이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남편보다 더 따뜻하게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병원까지 2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그 2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중간에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수축이 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마침내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기사님이 택시비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사히 나으세요. 건강한 아기 낳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내 남편도 아닌 처음 만난 기사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정작 내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병실 침대 위에서 흐른 눈물.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산모님, 언제부터 진통 시작됐어요? 새벽 4시경부터요. 양수도 터졌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에요. 연락이 안 돼요. 간호사들끼리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표정이었을 거예요. 분만실로 이동해서 내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궁경부가 6cm 정도 열렸네요. 곧 나을 것 같은데. 정말 보호자 연락이 안 되나요? 계속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요. 그럼 다른 가족분이라도. 시어머님은 지방에 계시고 친정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셔서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이렇게 혼자 아기를 낳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혼자 진통을 견뎌야 했어요. 다른 산모들은 옆에 남편이나 어머니가 있어서
등을 문질러주고 물도 갖다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는데 저는 정말 혼자였어요. 수축이 올 때마다 침대 난간을 꽉 잡고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최대한 참았어요. 아, 작은 신음소리만 내면서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통증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혼자 겪어야 한다는 서러움이요. 다른 산모들은 모두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나만 왜 혼자지? 내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보낸 메시지들은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상했어요. 아무리 회사 워크숍이라고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오후 2시경 진통이 잠깐 잠잠해진 틈에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먼저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대리 부인인데요. 혹시 지금 워크숍 중이시죠? 워크숍이요? 무슨 워크숍 말씀이신가요? 담당 직원의 대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사에서 2박 3일 워크숍 간다고 했는데. 저희 부서는 이번 달에 워크숍 계획이 없는데요. 혹시 다른 부서와 합동으로 하는 건가? 잠시만요. 잠깐의 정적 후에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에 진행하는 워크숍은 없습니다. 김 대리님도 어제부터 개인 휴가로 처리되어 있고요. 개인 휴가요?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개인 휴가로 신청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워크숍이 아니라 개인 휴가라고? 그럼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뭘 위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 혹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그때 또 수축이 왔어요. 이번엔 더 강했어요. 이제 거의 1에서 2분 간격으로 오고 있었어요. 으아. 이젠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내진을 다시 했어요. 8cm 열렸어요. 이제 곧 분만실로 가셔야겠네요. 정말 남편분 연락이 안 되나요? 지금 찾고 있어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개인 휴가를 낸 남편.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휴대폰 위치 추적의 결과. 분만실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의 휴대폰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설정해 둔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 아이폰 찾기 앱을 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위치가 뜰 거예요. 아마 서울 근교 어딘가에 있겠죠? 워크숍장이니까. 하지만 화면에 뜬 위치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주도. 뭐야? 이게 뭐야?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제주도였어요. 제주시 연동 근처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제주도라고?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열리는 건가? 아니면 위치 추적에 오류가 생긴 건가? 하지만 위치는 계속 제주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남편이 정말 제주도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그런 워크숍이 있나? 하지만 회사에서는 워크숍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남편이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간 거예요. 도대체 뭘 하러? 그때 간호사가 또 왔어요. 산모님, 이제 분만실로 이동하셔야겠어요.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렸어요. 잠깐만요. 제발 5분만. 저는 급하게 남편이 다니는 카페, 헬스장,
평소 친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 봤어요. 혹시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제주도에 갔는지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아무도 남편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의아해했어요. 아, 형이 제주도에 갔어? 왜? 혼자?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워크숍이 없다고 하고. 이상하네. 형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 네,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특히 아내가 임신 막달인 상황에서요. 제주도라는 알 수 없는 좌표. 분만실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의 위치는 여전히 제주도 연동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좀 더 정확히는 제주시 연동 한 호텔 근처였어요. 리조트라는 럭셔리 호텔이었어요. 1박에 30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이었죠. 남편이 혼자 그런 비싼 호텔에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으아. 분만대에 올라가면서 또 강한 수축이 왔어요. 이젠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산모님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줄 때 제가 말씀드리면 세게 힘주세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제주도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건가? 출산 후에 제주도 여행을 선물하려고?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연락을 받지 않는 걸까요? 아내가 출산 중인데 말이에요. 자, 이제 힘주세요. 세게. 으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산모들은 모두 남편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힘내, 사랑해라고 격려해주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차가운 분만대 위에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위치 추적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제주도 그 호텔에 있었어요. 시간은 오후 4시. 제가 아이를 낳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은 제주도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스타에서 발견한 충격의 사진. 오후 4시 37분, 드디어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주실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이렇게 소중한 순간을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으앙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예쁘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간 후 저는 회복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연락이 있나 싶어서요.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위치는 여전히 제주도 그 호텔이었고요. 그때 문득 남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평소에는 잘 올리지 않는 편이지만 혹시나 해서요.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2시간 전에 올린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 사진이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고 배경으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2잔이라고? 혼자 간 거 아니었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혼자 여행을 간다면 커피도 한 잔만 주문할 텐데. 그 다음 스토리를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2개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남편의 그림자와 함께 길쭉한 머리의 여성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여자와 함께 제주도에 간 거예요? 아내가 출산하는 날에? 더 확인해보고 싶어서 남편이 팔로우하는 계정들을 살펴봤어요. 평소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는 계정이 있는지. 그리고 발견했어요. 진이라는 계정. 남편이 최근에 자주 좋아요를 누른 여성의 계정이었어요. 그 계정을 들어가 봤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낯선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남편.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남편과 그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그 여자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해시태그도 가관이었어요.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둘만의 시간, 해시태그 사랑. 둘만의 시간이라고. 사랑이라고. 제가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2주 전부터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있었어요.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레스토랑에서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 남편보다 5살 정도 어려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어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화려한 화장. 제가 임신으로 퉁퉁 부어서 못생겨진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의 프로필을 보니 직업이 플라워 디자이너라고 되어 있었어요. 나이는 28살. 저보다 5살 어렸어요. 댓글들도 봤어요. 언니 남친 진짜 잘생겼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제주도 여행 부럽다 유유. 남친이라고. 남편이 그 여자의 남친이라고.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남자친구인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있는 동안 말이죠. 가장 최근 사진은 1시간 전에 올린 것이었어요. 호텔 침실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3번째 벨에서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어디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긴 어디야, 워크숍 와 있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워크숍이라고 말하면서요. 워크숍이 어디서 열리는데? 강원도 쪽이야. 왜? 무슨 일 있어? 강원도라고. 위치 추적으로는 제주도에 있다고 나오는데 강원도라고. 강원도 어디? 평창 쪽.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강원도 평창에 있다고 하다니. 지금 나 산통 와서 병원이야. 그 말을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산통이라고? 언제부터? 새벽부터야. 계속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아, 미안. 회의하느라 폰을 못 봤어. 지금 어떤데? 많이 아파? 회의라고? 그 여자와 침대에서 셀카 찍으면서 회의를 했다고. 이미 나았어. 뭐라고? 벌써 나았다고. 남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이렇게 빨리 나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응, 방금 나았어. 딸이야. 아, 딸이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응, 건강해. 3.2kg야.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뻐하는 기색도 없고 미안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럼 나 지금 바로 갈게.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언제 올 수 있어?
저녁 8시쯤? 아니면 9시쯤? 알겠어. 전화를 끊으면서 확신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지금 나 산통 와서 병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는 바로 그 순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컸어요. 남편분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첫 아이 낳으신 건데 많이 기뻐하셨죠? 간호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뻐했다고? 아니에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네. 기뻐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서 불륜 중이라고 말할 수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또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어요. 30분 전에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주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울로 출발이라는 글과 함께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 이제 서울로 오는구나. 그 여자와 함께.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는 혼자 온다고 했어요. 3시간 걸린다고 8시나 9시에 온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의 연락처가 그 여자의 폰에 자기로 저장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는 스크린샷을 올렸거든요. 자기 비행기에서 자지 말고 나랑 얘기해. 자기라고? 제 남편을 자기라고 부른다고?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냉혹한 현실이었죠. 남편의 대답은 단 한마디. 저녁 8시 30분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마치 정말 회사 워크숍에서 온 것처럼요. 고생했어. 첫 마디였어요. 고생했어라고. 사과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워크숍 갔다 왔다고 했잖아. 워크숍이 제주도에서 열렸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태연한 척했어요. 제주도? 무슨 소리야? 강원도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위치 추적 화면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제주도에 있었다는 증거를요. 이거는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변명을 생각해 내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이번에는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였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여보야,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났어? 내가 배 불러서 못생겨진 동안?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내가 아이 낳는 날에 다른 여자랑 제주도 가서 잤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봐. 언제부터였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환자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3개월 전부터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개월 전, 제가 임신 6개월일 때부터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제가 입덧으로 고생하고 배가 불러서 힘들어할 때부터. 왜? 그냥. 미안해. 그냥이 뭐야? 그냥이? 너무 답답했어. 임신하고 나서 너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항상 피곤하다고 하고, 남편의 변명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피곤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불륜을 저지를 이유가 되나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잤어? 내가 너희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고 있는 동안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산모님 수유 시간이에요. 아기를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의 아빠가 이런 사람이라니. 이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 낳고 나서 본 남편의 얼굴. 남편이 아기를 처음 본 순간의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다른 아빠들은 아기를 보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신기해하거나 사랑스러워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요. 예쁘다.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기를 안아보라고 했을 때도 어색해했어요. 마치 남의 아이를 안는 것처럼요. 조심해서 안아야 해. 간호사가 아기 안는 법을 알려줬을 때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겨우 1분 정도 안아보고는 다시 저에게 돌려줬어요. 피곤하니까 좀 쉬어. 그리고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저와 아기의 남편이자 아빠가 아니라는 걸. 마음은 벌써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는 걸. 밤 10시쯤 남편이 집에 간다고 했어요. 내일 회사 가야 해서. 오늘 아기 낳은 날인데? 그래도 일은 해야지.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난 날에 아내와 아기를 혼자 두고 집에 간다고. 그럼 언제 와? 내일 저녁에. 하지만 그 내일 저녁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와도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도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아기와 저를 병원에 두고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혼자 있으면서 다른 산모들을 봤어요. 남편들이 아내와 아기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 밤새 간병을 해주고 아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내가 아파하면 등도 문질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서러웠어요.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퇴원하는 날까지도 남편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퇴원 수속도 제가 혼자 했고 짐도 혼자 챙겼어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생아 돌보는 일은 모두 제 몫이었어요. 밤에 아기가 울어도 남편은 피곤하다며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러면서 밤늦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회사 회식, 동료와 술자리 등등. 모두 핑계였던 거죠. 실제로는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출산보다 더 아팠다. 산후조리를 끝내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됐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아기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먼저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의 위치 추적 기록, 그 여자와의 사진들, 호텔 결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걸 캡처하고 저장했어요. 그리고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 전문적인 불륜 조사를 받기 위해서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이미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 원룸을 하나 얻어줬고 거기서 거의 매일 밤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 여자에게 매달 생활비까지 주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 중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다며 인색하게 굴던 그 사람이요.
더 가관인 건 그 여자와 결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와 이혼한 후에 그 여자와 재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바보처럼 남편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증거를 다 모은 후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와 그 여자의 직장에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불륜 관계라는 걸,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의 출산일에 불륜 상대와 여행을 갔다는 걸. 남편의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가족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 여자가 기혼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그것도 상대방 아내의 출산일에 여행까지 갔다는 걸. 그 여자의 부모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딸을 때려서라도 그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셨어요. SNS에도 모든 내용을 공개했어요. 물론 신상 정보는 가렸지만 사연은 자세히 올렸어요. 그 게시물이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가족도 사회적 신뢰도. 이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매달 100만 원,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는 조건으로요. 하지만 복수를 끝낸 후의 기분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허했어요. 남편을 망쳐놓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기 아빠가 없어진 건 변하지 않았고,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도 변하지 않았고요. 복수는 출산보다 더 아팠어요.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요. 지금은 아기와 둘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직도 가끔 그날이 생각나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던 그날, 분만대 위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던 그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런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테니까요.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가 없어도 엄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매일 보여주고 있어요. 가끔 아기가 웃을 때면 생각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라고. 그 배신의 순간들, 그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떤 배신을 당해도 당신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가지세요.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